서울의 밤하늘을 찢어밟힐 듯 퍼붓는 빗줄기가 선일그룹 본사 건물에 거대한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포화처럼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55층 집무실 안에서 강도준은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든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서늘한 눈빛은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초점은 그 너머의 공허한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15년 전 그날의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편안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그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으며 불면증에 시달려 붉게 충혈된 눈가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선일그룹의 젊은 총수로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가 갈망하는 것은 단 하룻밤의 평온한 안식뿐이었고 그것은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지팡이 짚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도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선일그룹의 창업주이자 그의 조부인 강만우 명예회장이 서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세월의 흐름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기백을 뿜어내며 소파에 앉았고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강 회장은 도준을 향해 턱을 치켜들며 그 봉투를 열어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고 도준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어 그 안의 내용물을 꺼냈는데 그곳에는 촌스러운 옷차림을 한 낯선 여자의 사진 한 장과 낡은 호적 등본이 들어있었다. 도준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그 여자가 도준의 정해진 배필이라며 당장 결혼식을 올리라고 호통을 쳤다. 도준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사진 속 여자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는데 그녀는 재벌가의 영예도 아니었고 정계 유력 인사의 딸도 아닌 그저 이름 모를 시골 깡촌 출신의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조부의 이러한 억지스러운 요구가 자신의 경영권을 위협하기 위한 또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하며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강 회장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고 만약 이 결혼을 거부한다면 선일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최민석 전무에게 넘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최민석은 도준의 이복 사촌이자 그룹 내에서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야망가였기에 도준에게 있어 그것은 죽음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치욕이자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도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 조부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오기로 이글거렸다. 일주일 후 선일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별장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비밀리에 결혼식이 거행되었는데 하객이라곤 양가직계 가족 몇 명과 공중 변호사뿐인 삭막하기 그지없는 자리였다. 도준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어두웠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신부 이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일말의 애정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서윤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유행이 한참 지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맑고 깊은 눈동자만은 마치 산속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적대적인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기색으로 차분하게 그에게 다가와 섰고 그 담담한 태도가 도준의 심기를 더욱 거스르게 만들었다. 서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형식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도준은 식장이 정리되기도 전에 서윤을 거칠게 자신의 차 뒷좌석으로 밀어넣으며 그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는 서윤에게 돈을 노리고 늙은 회장을 구워 삶아 이 자리에 온 꽃뱀 취급을 하며 앞으로 선일가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말고 없는 사람처럼 지내라고 경고했다. 칠흑 같은 리무진 안에서 도준의 낮은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그는 서윤이 당황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변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그저 창밖을 응시하며 무심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도주는 그녀의 예상 밖의 반응에 말문이 막히는 동시에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고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을 때 서윤은 처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성벽과 또 같은 집을 올려다보았는데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집사들과 고용인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또한 도중과 마찬가지로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차가운 것이었고 누구 하나 그녀를 안주인으로 인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도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윤을 뒤에 남겨둔 채 성큼성큼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고 서윤은 무거운 짐 가방을 직접 든 채 묵묵히 그 뒤를 따라야 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대리석 복도를 지나며 서윤은 이곳의 공기가 산속의 맑은 공기와는 달리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무거운 욕망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도주는 서윤을 2층의 가장 구석진 방으로 안내하라고 집사에게 지시한 뒤 자신은 곧바로 3층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올라가 버렸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윤이 배정받은 방은 손님용 침실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볕이 들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짐을 풀기 시작했고 가방 속에서는 명품 옷가지나 보석 대신 낡은 의서들과 약초 냄새가 배어있는 천꾸러미들이 나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침대맡에 작은 향낭을 걸어두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산을 떠나올 때 할아버지가 챙겨준 것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특수한 약초들이 들어있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와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되새겼고 이 차가운 감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심야가 되자 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지만 3층 마스터룸에 있는 도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악몽과 싸우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다시 15년 전에 눈 덮인 산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살을 애는 추위와 늑대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어린 도주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에 시달리며 허우적거렸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일어났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며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찾아 입안에 털어넣었지만 약효는 좀처럼 들지 않았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문득 낮에 보았던 서윤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렸는데 기이하게도 그 눈빛을 생각하자 날뛰던 신경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진정되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다. 한편 서윤은 잠들지 않고 가부좌를 튼 채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귀는 일반인보다 훨씬 예민하게 발달해 있어 위층에서 들려오는 도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불규칙한 발자국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상태가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아니라 과거의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기혈의 막힘과 트라우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단번에 파악했다. 할아버지의 강요로 이 결혼을 했지만 서윤은 도준을 처음 본 순간 그가 뿜어내는 검은 기운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독을 꿰뚫어 보았고 의원으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고 마치 유령처럼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움직였다. 계단 입구에서 경호를 서던 보안 요원들은 서윤의 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녀는 그림자처럼 그들의 사각지대를 통과해 도준의 방문 앞까지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도준이 괴로워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려오자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거두었다. 지금 당장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경계심을 폭발시킬 뿐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고, 그녀는 대신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품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내 문틈 아래에 살짝 놓아두었다. 그 주머니에서는 아주 은은하고 청량한 박하 향과 라벤더 향이 섞인 듯한 냄새가 피어올라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 향기가 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밤새 그 자리를 지켰다. 아침이 밝아오자 도주는 뻐근한 몸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지난 15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3시간이나 깊은 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방 안을 감도는 낯설지만 편안한 향기의 정체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그 어디에도 향초나 디퓨저는 보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복대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아침 청소를 하는 메이드들의 분주한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었지만, 도주는 문 앞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흙냄새와 약초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어제 들어온 그 시골 출신의 아내를 떠올렸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자신을 다독였고 다시 차가운 철가면 같은 표정으로 돌아가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서윤은 거대한 다이닝 룸에 홀로 앉아 낯선 식기를 마주하고 있었는데, 고용인들이 차려낸 음식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식어빠진 듯. 단 냉기가 감돌고 있어 그녀를 향한 이 집안 사람들의 무언의 홀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집사장은 서윤의 등 뒤에 꼿꼿이 서서 그녀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서툰 모습을 감시하듯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서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식사를 이어나갔다. 그녀는 젓가락질이 익숙한 상골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타고난 귀족처럼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고, 그 침착함은 오히려 그녀를 깔보려던 고용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때 강도준이 슈트 차림으로 나타나 식탁 끝에 앉았는데, 그는 서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태블릿 PC로 뉴스만을 확인하며 블랙커피를 들이켰다. 도준이 출근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의 왼쪽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는데, 그것은 일반인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아주 찰나의 근육 경련이었다. 그녀는 그가 문을 나서기 직전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척하며 슬쩍 그의 어깨 혈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눌렀는데, 도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도주는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자신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으르렁거렸지만, 서윤은 그가 현관을 나선 직후 어깨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을 느끼고 묘한 표정을 짓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도준이 떠난 후 서윤은 텅 빈 저택에 남겨졌지만 주눅들기는커녕 정원을 거닐며 그곳에 심어진 관상용 화초들 사이에서 약용으로 쓸 수 있는 풀들을 눈여겨보며 시간을 보냈다. 오후가 되자 비서실장이 찾아와 오늘 밤 선일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전했는데, 이것은 도준의 의지가 아닌 강만우 회장의 엄명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는 일정이었다. 곧이어 청담동의 유명 뷰티팀이 저택으로 들이닥쳐 서윤을 치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도준의 이복 사촌인 최민석 전무의 사주를 받은 듯 일부러 촌스럽고 과한 색조 화장과 체형에 맞지 않는 화려한 드레스를 권했다. 하지만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손길을 거부했고 직접 고른 심플한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를 입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녀는 화장기를 거의 지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뒤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을 착용했는데, 그 모습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을 자아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정적의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은 겉으로는 점잖았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탐색과 위선이 가득 차 있었다. 도준이 서윤을 에스코트하며 입장하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소문 속의 시골 출신 신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훑어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도준은 서윤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실수해서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서윤은 수많은 시선과 비웃음 섞인 속삭임 속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도준의 곁을 지켰으며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때 샴페인 잔을 든 최민석 전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는데 그의 곁에는 해외에서 온 거물급 바이어와 몇몇 추종자들이 함께 있어 도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최민석은 도준에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시골에서 갓 상경하신 형수님이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 어지러우시겠다며 노골적인 조롱을 던졌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리자 도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기에 그저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려 했다. 하지만 최민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다며 수행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고풍스러운 나무 상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기이하게 생긴 거대한 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는데 최민석은 이것이 100년 묵은 천종 산삼이라며 형님의 고질적인 병환을 걱정해 거금을 들여 구했다고 큰 소리로 떠벌렸다. 그는 덧붙여 형수님이 산골 출신이니 이런 귀한 약초는 척 보면 아실 거라며 서윤에게 감정을 부탁하는 척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 했고 좌중의 시선은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다. 도준은 이것이 자신을 병약한 무능력자로 낙인 찍고 서윤을 무식한 시골 촌부로 만들어 조롱거리로 삼으려는 최민석의 저열한 수작임을 알았기에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막 나서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서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우아한 손짓으로 산삼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장난감을 다루는 아이처럼 태연했다. 서윤은 산삼의 뇌두와 뿌리를 섬세하게 살피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 물건에 대한 감상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천종산삼이 아니라 중국의 깊은 산에서 인위적으로 재배한 장뇌삼이며 뿌리의 색깔과 잔뿌리의 형태로 보아 고작 10년 남짓 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이 삼에 뿌려진 보존제 냄새가 너무 강해 오히려 도준처럼 예민한 체질의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최민석을 향해 정색하고 꾸짖었다. 최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주변의 바이어들과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최민석이 가짜를 진품으로 속여 회장을 독살하려 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최민석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의 논리 정연하고 전문적인 설명 앞에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어 식은땀만 흘려야 했다. 도준은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평소 촌스럽고 무지하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약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에서 기이한 전율을 느꼈다. 서윤은 소란스러워진 분위기를 정리하듯 자연스럽게 웨이터를 불러 따뜻한 물 한 잔을 요청한 뒤 도준에게 건네며 긴장으로 인해 경직된 그의 속을 달래주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그를 보필해온 내조의 여왕처럼 자연스러웠다. 파티장의 여론은 이제 서윤의 대담함과 지혜로움에 대한 칭송으로 바뀌었고 최민석은 분을 참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야만 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준과 서윤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는데 도준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곁에 앉은 서윤을 곁눈질로 계속 살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서윤에게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산골에서 살았다는 여자가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배짱을 가질 수 있는지 추궁했다. 서윤은 차분한 눈길로 도준을 마주보며 자신은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을 뿐이라며 할아버지에게 배운 잡지식이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도준은 그녀의 눈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고, 그녀가 단순히 운이 좋아 상황을 모면한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택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도준은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는데, 극도의 긴장이 풀리면서 억눌러 왔던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온 탓이었다. 서윤은 재빨리 도준의 팔을 부축해 그가 넘어지는 것을 막았고, 그녀의 작고 단단한 손이 그의 팔을 감싸는 순간 도준은 또다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도준은 평소라면 남의 도움을 뿌리쳤겠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그녀에게 몸을 맡긴 채 현관까지 걸어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방으로 돌아가는 계단 앞에서 도준은 멈춰서서 뒤따라오던 서윤을 돌아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오늘 일은 비주로 치겠다고 말했고,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인간적인 말이었다. 서여윤은 방으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보았는데, 그녀의 손끝은 아까 도준을 부축할 때 느꼈던 그의 맥박을 기억하며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몸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입한 독성 물질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서윤은 짐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필통을 꺼내 그 안에 든 은침들을 어루만지며 앞으로 다가올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그를 살려내겠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도준은 또다시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 속으로 추락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꿈속의 배경은 15년 전 그가 납치되었던 강원도의 이름 모를 설산이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고, 시야는 온통 하얀 눈볼에 가려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다리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눈밭을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천이 그의 등 뒤에서 느껴졌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려 그 존재를 확인하려는 순간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도준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는데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정을 하려 애쓰던 도준의 코끝에 문득 낯설지만 그리운 향기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방금 전 악몽 속에서 느꼈던 공포와는 정반대되는 아주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이 고개를 돌려 방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이서윤이 어둠 속에 조용히 서서 작은 향로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녀가 피우는 향은 일반적인 아로마 향이 아니라 젖은 흙내음과 겨울 소나무의 청량함,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의 은은한 단내가 섞인 독특한 것이었는데, 그 향이 방 안가득 퍼지자 도준의 날뛰던 신경이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도준은 이것이 현실인지 꿈의 연장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몽롱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실루엣이 15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업고 산을 내려가던 그 작은 소녀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환영을 경험했다. 서여윤은 도준이 깨어난 것을 알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와 협탁 위에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내려놓았는데,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고 고요했다. 그녀는 도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려 손수건을 꺼냈고, 도준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지만 이전처럼 거칠게 뿌리치지는 못했다. 도준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맑고 깊은 눈동자로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응시하며 악몽을 꾸신 것 같아 진정시키러 왔을 뿐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고, 도준은 그 목소리에 압도되어 천천히 잡고 있던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 건넨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내장을 녹여주었고, 머릿속을 짓누르던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에게 방금 피운 향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향기가 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자극하는지 의구심을 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 향은 자신의 고향인 산골 마을에서 심신이 불안할 때 쓰던 설화향이라는 것이며, 특별한 재료는 없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덤덤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도준은 그녀의 설명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추궁할 기력이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이 눈을 떴을 때 서윤은 이미 방을 나간 뒤였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설화향의 잔향이 남아있어 그가 지난밤 겪은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도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는데, 평소에 창백하고 피로에 찌든 모습과는 달리 혈색이 돌고 눈빛이 한층 맑아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샤워를 하며 지난밤 서윤이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와 파티장에서의 기질을 되새겨보았고, 그녀가 단순히 조부가 보낸 감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깔끔한 수트를 골라 입으며 오늘이야말로 그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어 보리라 다짐하고 방문을 나섰다. 한편 선일그룹 본사의 전무실에서는 최민석이 어젯밤의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이를 갈며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사설 탐정이 가져온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탐정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서윤이라는 여자의 과거 행적이 묘할 정도로 깨끗하다 못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그녀가 살았다는 산골 마을조차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곳이라고 보고했다. 최민석은 도준이 어디서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 신분 세탁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하며 그녀의 뒤를 더 집요하게 캐내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도준을 무너뜨릴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 있을 대규모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의 현장 시찰 일정을 조작하여 도준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 책임을 물어 경영권 박탈을 시도하려는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윤은 저택의 서재에서 도준이 일담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는 선일그룹의 연례 보고서와 조직도에 머물렀다. 그녀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도준을 둘러싼 권력 구조와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할아버지로부터 도준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언지를 받았지만 실제로 와서 본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내부의 적들이 도준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 서재문이 살짝 열리며 한 메이드가 주위를 살피며 들어오더니 도준의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서서윤은 즉시 몸을 숨기고 숨소리를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 메이드는 평소 서윤에게 가장 쌀쌀맞게 대하던 베테랑 직원으로 최민석 전무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서윤은 당장 뛰쳐나가 그녀를 제압하고 추궁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지금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꼬리 자르기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판단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메이드가 서류 촬영을 마치고 황급히 서재를 빠져나가자 서윤은 조용히 책상으로 다가가 그녀가 찍은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했는데 그것은 내일 도준이 시차를 나갈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 보고서와 동선 계획표였다. 서윤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내일의 일정이 단순한 시찰이 아닌 도준의 목숨을 노리는 함정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어 도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도준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서윤에게 다가가 아침에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 벌어질지 모르는 사고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식사 도중 도준은 내일 중요한 현장 시찰이 있어 새벽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서윤은 태연한 척하며 그곳이 험한 곳이니 자신도 동행하여 내조하고 싶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도준은 위험한 건설 현장에 여자가 갈 필요가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회장님께서 부부 동반 활동을 원하신다는 핑계를 대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도준은 서윤의 고집에 혀를 내두르며 결국 못 이기는 척 허락했지만 내심 그녀가 자신을 걱정해서 따라가려 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준은 서재로 들어가 업무를 마무리하려 했고 서윤은 그를 따라 들어가 따뜻한 인삼차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다. 그녀는 도준에게 15년 전의 사고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도준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으나 서윤의 진심 어린 눈빛과 편안한 분위기에 이끌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날의 기억 파편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녀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녀가 남긴 멜로디를 아직도 기억한다고 고백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은 도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찾고 있는 소녀가 바로 자신임을 확신했지만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대신 도준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그 소녀도 분명 어딘가에서 도준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도준은 서윤의 위로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며 숨결이 닿을 듯한 순간 갑자기 도준의 휴대전화가 울리며 분위기가 깨졌고 전화를 받은 도준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전화 내용은 내일 시찰할 현장에서 사소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였지만 도준은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고 서윤 또한 통화 내용을 엿들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준은 전화를 끊고 서윤에게 내일 일정은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서윤은 단호한 표정으로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수록 총수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직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준은 그녀의 대범한 조언에 놀라며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심했고 서윤을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한 사람이라고 중얼거렸다. 서윤은 그저 묵묵히 미소 지을 뿐이었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이미 비상시를 대비한 침통과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명상에 잠겼다. 그녀는 내일 현장에서 최민석 일당이 어떤 방식으로 도준을 공격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술 실력과 의술을 총동원해서라도 도준을 지켜내겠다고 맹세했고 밤하늘의 달을 보며 할아버지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기도했다. 한편 도준은 침대에 누워 서윤이 줬던 차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에 대한 의심이 신뢰로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한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자 도준과 서윤은 각오를 다진 표정으로 저택을 나섰고 그들을 태운 차량 행렬은 안개 자악한 도로를 뚫고 운명의 장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서윤은 도준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오늘 하루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의 가슴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도준은 그녀의 손길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에너지를 느끼며 어떤 위험이 닥쳐도 그녀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은 곧 닥쳐 올 거대한 재앙을 아직은 온전히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설 현장은 거대한 괴물의 뱃속처럼 웅장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타워 크레인과 쉴 새 없이 오가는 덤프트럭들이 내뿜는 먼지는 시야를 뿌옇게 흐리고 있었다. 강도준은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현장 소장들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 구조물 공사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며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꼼꼼하게 대조하고 있었다. 이서윤은 안전규정상 현장 사무실 대기실에 머물러야 했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어 몰래 창문을 통해 도준의 동선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일반 인부들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수상한 무리가 포착되었는데 그들은 작업을 하는 척하면서도 도준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은밀한 수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다. 도준이 지하 3층의 가장 깊은 구역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주위의 소음이 기이할 정도로 잦아들었는데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현장 소장이 무언가 변명하듯 뒤로 물러서는 순간 위쪽에서 쇠사슬이 끊어지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려왔고 곧이어 거대한 HBM 철골들이 굉음을 내며 도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도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날렸지만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잔해들을 완전히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거대한 먼지 구름과 함께 시야가 암전되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소리와 함께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가 길을 막아 도준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사무실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서윤은 주저없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평범한 여자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날렵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인부들을 해치고 사고 지점을 향해 질주했고 무너진 잔해들 사이를 다람쥐처럼 빠져나가며 도준의 기척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도준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서윤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파고들었고 거대한 철골 구조물 아래에 깔려 피를 흘리고 있는 도준을 발견했다. 그의 다리는 무거운 잔해에 짓눌려 있었고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완전히 잃지 않은 상태였다. 서윤이 도준에게 다가가 응급조치를 하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3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들은 구조대가 아니라 도준의 숨통을 끊으러 온 최민석의 살수들이었다. 그들은 목격자인 서윤까지 처리하려는 듯 살기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고 도준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서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일어섰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처녀의 것이 아닌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것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서윤은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한 뒤 순식간에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 제압해버렸다. 나머지 2 남자가 당황하여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서윤은 주변에 널려있던 철근 조각을 집어들어 능숙한 무술 실력으로 그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그녀의 동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산속에서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연마했던
실전 무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순식간에 거구의 사내들을 쓰러뜨린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쉴 새도 없이 다시 도준에게로 돌아와 그를 짓누르고 있는 철골을 들어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무게였지만 서윤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길을 집중하여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고 기적처럼 철골이 조금씩 들리며 도준이 빠져나올 공간이 생겼다. 도준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낸 서윤은 입고 있던 치맛자락을 거침없이 찢어 지혈대를 만들었고 능숙한 솜씨로 그의 출혈 부위를 압박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도준의 맥박을 확인하며 품에서 작은 침통을 꺼내 마비된 신경을 살리는 혈자리에 침을 놓았고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걸며 의식을 붙잡도록 유도했다. 도준은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혹은 전사처럼 보였다. 그때 도준의 시선이 서윤의 걷어 올려진 소매 아래 드러난 오른쪽 팔목에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특이한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흉터는 15년 전 도준을 구해주었던 소녀가 그를 끌어안고 천을 나누어 줄 때 보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이었고 도준의 뇌리에 강렬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가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서윤의 팔목을 잡으려 했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극심한 통증과 출혈로 인해 다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도준의 눈빛에서 그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음을 직감했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에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버티라고 애원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치우며 진입하는 소리가 들리자 서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도준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고 서윤 또한 피범벅이 된 옷을 입은 채 그의 곁을 지키며 기도를 올렸다. 병원 응급실 아픈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과 그룹 관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서윤은 그들의 질문 공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직 도준의 수술실 앞을 지켰다. 그녀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도준을 향한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뒤돌아선 그녀의 눈에는 최민석과 그 일당을 향한 서늘한 복수의 다짐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시골 처녀가 아니라 남편을 지키기 위해 발톱을 드러낸 선일가의 안주인으로서 세상과 맞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한편 사고 소식을 접한 최민석은 계획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에 차 자신의 사무실 집기들을 부수고 있었는데 특히 전문 킬러들이 여리여리한 여자 하나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시골뜨기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훈련된 전문 요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녀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야망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이번 사고를 도준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소홀 탓으로 돌리는 여론몰이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은 서윤은 주머니 속에서 피 묻은 은침을 만지작거리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강도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병원 천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코끝을 간지럽히는 은은하고 따뜻한 약초 향기였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흐릿한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고 점차 초점이 잡히자 침대맡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이서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간의 간호로 인해 수척해져 있었고 하얀 뺨에는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고르게 내쉬는 숨소리는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도준은 마취가 덜 풀려 감각이 무딘 손을 천천히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그녀의 걷어 올려진 소매 아래 드러난 오른쪽 팔목의 화상 흉터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그것은 15년 전 설산의 동굴에서 얼어가는 자신의 몸을 녹이기 위해 피웠던 모닥불 불똥이 튀어 생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소녀만의 표식이었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며 모니터의 바이탈 사인이 급격하게 변하자 서윤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혀들었다. 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생명의 은인이 바로 곁에 있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을 주었던 자신을 자책했다. 서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도준의 눈망울을 보며 담담한 미소를 지었고 그때는 그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며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굳이 밝힐 이유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도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고 그는 지난날 그녀에게 퍼부었던 독설과 냉대가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고통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만우 명예회장이 들어왔는데 그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도주는 조부를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강 회장은 침대 곁에 앉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고집이 아닌 서윤의 조부와 맺은 오래전 약속 때문이었음을 털어놓았다. 강 회장은 도준이 겪는 원인 모를 고통과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술과 무예를 겸비한 은둔 고수의 후예인 서윤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억지로라도 두 사람을 맺어주려 했던 것이었다. 그는 서윤이 제발로 걸어들어와 도준의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으며 만약 미리 정체를 알렸다면 도준의 자존심이 그녀의 도움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을 알게 된 도준은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전의 경계와 불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애정과 신뢰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도준의 상처 부위에 직접 만든 연고를 발라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도준은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지독하게 괴롭히던 환상통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다. 두 사람은 병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진정한 부부로서의 연을 맺어가기 시작했다. 도준은 서윤에게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서윤 또한 그의 손을 맞잡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당신을 지키겠다고 화답하며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병실 밖의 상황은 그들의 평화와는 정반대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최민석 전무가 도준의 입원을 기회 삼아 본격적인 경영권 탈취 공작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최민석은 언론의 도준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흘리는 동시에 이번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도준의 무리한 공사 단축 지시 때문이었다는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했다. 또한 그는 서윤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는데 그녀가 무속인 출신으로 도준을 홀려 회사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자극적인 지라시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선일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병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자신의 험담이 뉴스로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던 도준은 분노로 몸을 떨며 당장이라도 퇴원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아직 몸이 성치 않아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서윤은 흥분한 도준을 침착하게 진정시키며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최민석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조언했고 자신에게 보관이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도준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저택에서 확보한 최민석과
내통한 메이드의 통화 녹음 파일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인위적인 폭발 흔적이 담긴 증거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단순히 병간호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방역을 준비해왔음을 드러냈고, 도준은 그녀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최민석은 도준이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도준의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막대한 비자금을 살포하고 있었고, 이미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도준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조차 폐색이 짙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로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서윤만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판을 뒤집을 묘수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이사회 당일까지 철저히 의식불명인 척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자신은 그동안 외부의 조력자들과 접촉하여 최민석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날 밤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허름한 뒷골목의 한 찻집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무료 진료를 해주며 인연을 맺었던 각계각층의 은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에는 전직 고위검사, 화이트 해커, 그리고 은퇴한 정보기관 요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서윤의 연락을 받고 만사를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온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다. 서윤은 그들에게 현재 선일그룹이 처한 위기와 최민석의 악행을 낱낱이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명의의 손녀가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다. 어둠 속에서 결성된 이 비밀 결사대는 즉시 최민석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들의 중심에서 작전을 지휘했다. 한편 병원에 남은 도준은 서윤의 계획을 믿고 의식을 잃은 척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간호사로 위장해 들어온 최민석의 스파이가 그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며 보고하고 있었다. 도준은 스파이가 병실을 나갈 때마다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고, 머릿속으로는 이사회장에서 최민석의 면상에 날릴 통쾌한 일격을 상상하며 시간을 견뎌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자신보다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무한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창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도준의 마음속은 서윤이 피워놓은 설화향처럼 고요하고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었다. 이사회 전날 밤, 서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도준의 곁을 지켰는데, 그녀의 표정은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손을 잡고 최민석이 내일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속삭이며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최민석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완벽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도준은 서윤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고, 그녀의 머리칼에서 나는 산뜻한 향기를 맡으며 이번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그녀와 함께 그 산골 마을로 내려가 평온한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나누며 폭풍전야의 마지막 밤을 보냈고, 날이 밝으면 시작될 거대한 전쟁을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고, 선일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는데, 최민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아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주주들과 이사들이 모두 착석하자 최민석은 도준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해임안을 상정하며 가결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려 했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휠체어를 탄 도준과 그를 미는 서윤이 당당하게 등장했다. 최민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좌중은 죽은 줄 알았던 왕의 귀환에 숨을 죽였으며,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민석을 노려보며 이제 당신의 쇼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강도준과 그 뒤를 지키는 이서윤이 등장하자
장내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는데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혔다. 최민석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안색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고 승리감에 취해 있던 그의 입기에 걸린 미소는 경련과 함께 흉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도주는 비록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친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전성기 시절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여전하여 감히 누구도 그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서윤은 도준의 휠체어를 단상 바로 아래까지 천천히 밀고 나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우아하면서도 단호했고 오늘의 무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다.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경비원들을 호출하며 외부인이 난입했으니 당장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사전에 포섭된 보안팀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요지부동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주주들을 향해 저것은 도준이 아니라 대역이거나 조작된 영상일 수 있다며 횡설수설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공포가 서려 있었다. 도준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천천히 일어섰는데 다리에 감긴 붕대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최민석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했고 장내는 도준의 생환을 확인한 주주들의 안도와 경악이 뒤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도준은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회사의 혼란에 대해 사과하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경영 능력 부족이 아닌 내부의 조직적인 배신과 범죄 행위 때문임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서윤이 건네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어 보이며 최민석 전무가 지난 5년 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회사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스크린에는 최민석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불법 송금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띄워졌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그것은 모두 조작된 자료이며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공작이라고 악을 썼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민석은 화살을 서윤에게 돌리며 도준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저 정체불명의 시골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인신공격을 퍼부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도준에게 정체불명의 약물을 먹여 세뇌시켰으며 그녀의 집안이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장내가 다시 술렁이자 서윤은 도준의 옆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녀는 평소의 수수한 차림이 아닌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당당하게 최민석과 마주 섰다. 그녀는 자신이 도준의 법적 보호자이자 아내로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히며 최민석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논리는 정교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서윤은 최민석이 언급한 약물은 도준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한방요법이었음을 의학적 소견서와 함께 증명했고 더 나아가 최민석이 도준을 암살하기 위해 사주한 사고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최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그가 건설 현장 소장에게 붕괴 사고를 위장하여 도준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속에서 최민석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며 잔인하게 웃고 있었고 그 소름 끼치는 음성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서윤이 고용한 화이트 해커팀이 최민석의 대포폰을 역추적하여 복구해낸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다. 최민석은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내 광기에 사로잡힌 눈빛으로 돌변하여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미리 심어둔 자신의 사병 조직인
깡패들을 향해 손짓을 했고 객석 곳곳에 숨어있던 건장한 남자 10여 명이 흉기를 꺼내들고 단상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도주는 몸이 불편하여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 최민석은 미친 듯이 웃으며 다 죽여버리라고 고함을 질렀고 선두에 선 깡패가 도준을 향해 날카로운 단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이 도준의 앞을 막아서며 번개 같은 속도로 깡패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는데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놀랄 틈도 주지 않고 상대의 턱을 올려 차고 멱살을 잡아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는데 그 동작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파괴적이었다. 좁은 단상 위에서 서윤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서서 몰려드는 거구의 남자들을 상대로 신기에 가까운 무쌍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유술과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점혈법을 섞어가며 도준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방어막을 형성했다. 도준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며 넋을 잃었는데 평소 약초를 다루던 섬세한 손길이 사람을 제압하는 무기가 되어 춤추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서윤은 날아오는 주먹을 고개만 살짝 돌려 피한 뒤 상대의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켰고 동시에 다른 적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10여 명의 남자들이 그녀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지는 모습은 한편의 무협 영화를 방불케 했다. 최민석은 자신의 비밀 병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가고 있었다. 그때 굉음과 함께 회의실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무장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그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뒹굴고 있는 깡패들과 도주하려던 최민석을 포위했다. 이는 서윤이 이사회 시작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의 조력자를 통해 미리 검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둔 덕분이었다. 최민석은 경찰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로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다. 경찰은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그를 긴급 체포한다고 고지했고 최민석은 도준과 서윤을 향해 저주 섞인 고함을 지르며 끌려나갔지만 그 모습은 패배자의 비참한 말로일 뿐이었다. 소란이 정리되고 경찰이 범인들을 연행해 가자 회의실에는 다시 정막이 감돌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경외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엉망이 된 단상 위에서 서윤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고 도준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냐고 물었다. 서윤은 방금 전에 살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준은 그녀를 향해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주주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회의실 전체를 가득 메우는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다. 임시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도준의 해임한 부결과 최민석의 이사직 박탈 그리고 도준의 회장직 유임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도준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주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을 통해 선일그룹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곁에 있는 이서윤을 소개하며 그녀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임을 공식 선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도준은 서윤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고 두 사람은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환호받았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을 나서며 도준은 다시 휠체어에 앉지 않고 서윤의 부축을 받아 두 발로 걸어 나갔는데 이는 그가 이제 트라우마와 부상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복도 끝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도주는 서윤에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도준을 바라보며 아직 한 가지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도준의 오랜 불면증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 그들의 추억이 깃든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도준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뉴스는 선일그룹의 드라마 같은 주주총회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이서윤이라는 이름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재벌가를 구한 무림고수 며느리. 현실판 평강공주 등의 타이틀이 붙으며 그녀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강만우 회장은 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고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안도의 눈물을 훔쳤다. 이제 선일그룹에는 비로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 자리에는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도준과 서윤은 수행원도 없이 단둘이 차를 몰고 강원도의 산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15년 전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 설산이었다. 도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서윤을 힐끔거렸고 그녀의 옆모습에서 더 이상 낯선 타인이 아닌 영혼의 반쪽을 느꼈다. 차 안에는 서윤이 피워놓은 설화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도준은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평화와 행복을 맛보며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두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갑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서울 도심 곳곳에 벚꽃이 만개하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 선일그룹 본사에도 그와 같은 따스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최민석 일당이 구속되고 부패했던 임원진이 물갈이 되면서 그룹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직원들의 표정 또한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다. 강도준 회장은 예전의 공포스러운 독재자의 이미지질을 벗어던지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어 소통하는 리더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기에 날카롭던 눈매는 부드러워졌고 항상 미간에 잡혀있던 주름 대신 온화한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비서실 직원들조차 그를 낯설어할 정도였다. 한남동 저택의 풍경 또한 완전히 달라졌는데 삭막하기만 했던 정원은 이서윤의 손길을 거쳐 갖가지 약초와 야생화가 어우러진 생명력 넘치는 치유의 숲으로 변모해 있었다. 고용인들은 더 이상 서윤을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따뜻한 성품과 지혜로움에 감화되어 진심으로 그녀를 안주인으로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서윤은 재벌가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보다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에 주력했는데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선일그룹의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도준은 퇴근 후 서윤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고 그 시간만큼은 재벌 총수가 아닌 평범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어느 화창한 주말 도준은 서윤에게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약속을 지키겠다며 여행 가방을 챙겼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서윤의 고향이자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강원도의 깊은 상월마을이었다. 도준은 수행비서나 경호원 없이 직접 SUV 차량을 운전했고 조수석에 앉은 서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설렘에 아이처럼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차창 밖으로 푸른 산맥이 펼쳐졌고 도준은 15년 전 납치되어 공포에 떨며 이 길을 지났던 기억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옆에 있는 서윤 덕분에 그 기억조차 아련한 추억으로 느껴졌다. 두 사람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며 그동안 겪었던 시련들이 오히려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상골마을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와 낡은 돌담들이 그들을 반겨주었다. 차가 들어서자 밭이라던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그들은 서윤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와 마치 친딸이 돌아온 것처럼 반가워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도주는 처음에는 낯선 시골 사람들의 과한 친절에 당황했지만 서윤이 그들에게 자신을 남편이라고 소개하자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하와 환대를 보내주는 주민들의 순박함에 금세 마음을 열게 되었다. 마을 이장은 씨암탉을 잡아주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였고 도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흙먼지 날리는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사람 냄새 나는 정취에 흠뻑 취했다. 마을 안쪽 대나무 숲을 지나 한참을 올라간 곳에는 서윤이 살았던 낡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곳 툇마루에는 백발이 성성한 서윤의 조부가 곤방대를 문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주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큰 절을 올리며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자 귀한 손녀를 내어준 어르신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조부는 도준의 절을 받고는 껄껄 웃으며 15년 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장부가 되어 돌아왔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날 밤 도준은 조부로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인 강만우 회장과 그가 젊은 시절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으며 두 사람이 훗날 자식들을 통해 인연을 맺기로 약속했었다는 놀라운 과거사를 전해 듣게 되었다. 결국 도준과 서윤의 결혼은 단순한 정략이나 강요가 아니라 두 집안의 깊은 신뢰와 약속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음이 밝혀진 셈이었다. 도준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 얽힌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운명의 실타래에 대해 생각했고 곁에 앉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모든 우연과 필연에 감사했다. 서윤은 도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할아버지가 예전부터 당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약초를 준비해두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도준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시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산속의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준과 서윤은 등산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들이 향한 곳은 15년 전 도준이 조난당했던 바로 그 설산의 중턱이었다. 봄이라 눈은 녹아 없었지만 가파른 산새와 험한 바위들은 여전히 그날의 위태로움을 간직하고 있어 도준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노련한 상군인 서윤이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기에 도준은 두려움 없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서윤은 산을 오르는 내내 도준의 컨디션을 살피며 물을 건네거나 땀을 닦아주었고 도준은 건강해진 다리로 험한 산길을 거뜬히 오르며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마침내 두 사람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 있는 작은 동굴 앞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15년 전 어린 도준이 추위와 공포에 떨며 죽음을 기다리던 바로 그 장소였다. 도준은 동굴 입구에 서서 묘한 감회에 젖어들었는데 예전에는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던 그곳이 이제는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성소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남아있는 그을린 자국들을 어루만지며 과거의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서윤은 조용히 도준의 곁을 지키며 그가 스스로 과거의 그림자를 털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고 도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비로소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마지막 공포의 조각을 완전히 떠나보냈다. 도준은 동굴 밖으로 나와 탁 트인 산 아래 풍경을 바라보며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서윤을 향해 돌아섰고 한쪽 무릎을 꿇으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모습은 재벌 총수가 아닌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진심 그 자체였다.
그는 15년 전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했고 지금 당신은 나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부디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산바람에 실려 메아리쳤고 서윤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보석처럼 반짝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도준이 끼워주는 반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 또한 도준을 만나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으며 그가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 주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산 정상의 맑은 공기 속에서 뜨겁게 포옹했고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마치 하늘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한 장관이 연출되었다. 도준은 서윤을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고 서윤 또한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상월짜기에 울려 퍼지며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선일그룹은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강도준 회장과 이서윤 이사는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 경영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서준재단을 설립하여 산간 오지의 의료 지원 사업과 소외 아동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 되었다. 서윤은 틈틈이 한의학 연구를 병행하며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도준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파트너로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부부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도준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은 일찍 들어가서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전화를 끄는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에 머물렀는데 그 속에는 산 정상에서 서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강요로 시작된 억지 결혼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신이 그에게 내린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었음을 그는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서둘러 퇴근길을 재촉했고 그의 발걸음은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가볍게 날아올랐다. 차가운 재벌 총재와 따뜻한 시골 처녀의 만남. 그것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였다. 평생을 찾아 헤맨 구원자가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의 운명은 완성되었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눈 덮인 산에서 시작된 인연이 봄날의 꽃처럼 만개하여 세상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